그러면 이렇게 이런 아로마가 얼마 됐을까? 도대체 얼마 전부터 인류가 아로마를 썼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아로마 역사 생각보다 길어서 저는 이게 허브의 역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초의 역사. 약초의 역사는 어마무시 길겠죠. 그쵸? 모든 전 세계가 약초 썼으니까. 근데 역사책을 다시 내가 이렇게 앞에 서두를 잘 안 읽어서 다시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름의 형태로 향유의 역사가 몇 년일까?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거슬러 가보면 모두가 다 아는 건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가죠. 지구를 구할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배를 드리러 가자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세 가지, 가장 귀한 세 가지를 끌어모아요. 그게 유향과 모략과 황금이잖아요. 유향이 프랑켄센스 향이고요. 미르가 모략이라는 향이에요. 예. 요것만 봐도 2000년은 그냥 깔고 들어가는 거고요. 예, 책에 보니까 기원전 5000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7000년 전부터 인간은 기름의 형태로 식물에서 뭔가 썼어요. 아마 한약의 역사도 그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탕제의 형태로 인간이 먹어도 이렇게 비슷하게 발달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5000년 전부터 어떻게 알았을까? 역사책에 있으니까 알았겠죠? 인간은 그냥 알 수는 없고 역사책을 봤더니 4대 문명 발상국이 모두 다 아로마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 중국이에요. 중국은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라서 여기에 정말 잡다구리한 게 굉장히 많아요. 짬뽕이 된 게 되게 많고요. 그래서 중국이 뭔가 카피하는 기술이 늘어났나 봐요. 워낙 사방에 들어오니까 접목도 많이 하고. 그래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썼고, 일단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저 괜찮은 것 같아. 그럼 그 몇몇 평에 뿌려버려요. 땅이 넓으니까.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로마 원산지 들어가는 곳이 되게 많아요. 자, 인간의 4대 문명 발상국. 자, 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유역의 중국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갱지지강 유역의 인도 문명, 그 다음에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4개예요. 제일 쉬운 이집트가 안 나와서 사람들이 어려운 건 다 아는데 이 쉬운 걸 모르더라고. 이 쉬운 걸 까먹는 것 같아. 예, 이 4개의 4대 문명 발상국에서 다 아로마에 대한 기록이 나오더라. 그래서 중국을 먼저 볼게요. 네, 중국은요. 황제내경 말씀드린 황제내경에 보면 사람들을 아로마로 마사지해서 치료했던 기록이 나오고요. 그 훨씬 더 전에는 그 제사를 지낼 때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신과 만나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향을 태워서 사용했고요. 그게 조금씩 발전을 해서 이제 마사지 하거나 복용을 하거나 해서 사람을 치유했던 기록이 나와요. 황제내경에도 아로마로 약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아로마에 대한 향에 대한 기록도 나와요. 그래서 치료했던 기록이 남아 있고요. 인도는요. 조금 더 멀리 인도는 워낙에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원산지가 되게 많아요. 아로마가 되게 많이 생산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아로마 많이 썼고요. 인도에는 아유르베다라고도 하고 아율베다라고도 하는데 요가 선생님들이 거의 성경처럼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간의 체질을 사상체처럼 나누어서 체질별로 허브 사용에 대한 예가 나올 정도로 인도는 아로마를 굉장히 많이 쓴 나라예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얘네들은 되게 발생은 따로따로 했지만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바로 교육을 시작했고 고대의 아로마 문명을 가장 꽃피운 나라가 이 두 나라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시면 여러분들 중국은 고대부터 문명이 되게 많고요. 문화유산 되게 많아요. 인도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인도는 고대 말고 잘 아는 게 없죠. 근대 들어와서 인도는 되게 많이 확 주저앉은 나라죠. 고대 문화 완전히 꽃피우고 그다음에 중동 지역도 석유 아니었으면 확 주저앉았을 문화죠. 그래서 그 4대 문명 발상국 4곳이 모두 다 지금은 별로지만
옛날에는 굉장한 문화를 향유했던 나라 네 곳이에요. 이 네 곳이 아로마를 꿋꿋하게 썼던 종주국들이고요. 그래서 아로마의 역사는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예요. 서남아시아, 극동아시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심지어 아랍에서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지금 오일을 추출하는 방법을 완성하기도 했어요. 그 옛날에. 네.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을 쓸 정도로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쪽 이제 그리스 로마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아는 그리스인들 있죠? 누구 아세요? 소크라테스 또 되게 유명한 오빠들 많은데 거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히포크라테스 다 고대 그리스 오빠예요. 중세 그리스 오빠 아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중세는 그리스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아세요? 없어요. 그쵸? 전 세계가 방탄은 알아도 중세 그리스 오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리스 말고는. 예, 방탄은 다 알잖아요, 이제. 예. 그리고 이집트 문명도, 이집트에 대해서 아는 거 쭉 이제 외우게 해보세요. 이집트. 카스트도가 있었어요. 카스트는 인도 아니에요? 피라미드가 있고요. 스핑크스가 있고요. 미라가 있고요. 클레오파트라 있고요. 파라오가 있고요. 그죠? 이런 것,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이집트 문화의 산물은 다 고대 그리스, 이집트의 산물이에요. 그럴 정도 지금까지 그 문화유산 우려 드시면서 굉장히 잘 살고 계신 나라들이에요. 그쵸? 인도도 그렇고, 중국은 제가 공산국가라 속속도 잘 몰라요. 그리고 이집트, 그리스, 그쵸? 고대 문화유산으로 굉장히 오래도록 잘 먹고 살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볼게요. 그래서 그리스가 문학, 철학, 미술, 음악 쪽에 굉장히 많은 문화유산들을 남겼어요. 고대에.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를 중심으로 토론 문화가 발달해서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지금도 고대 그리스의 인문학이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도 볼 정도로 유명한 책들이 많아요. 굉장한 문화를 향유했던 곳이 그리스고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 당시 마법사들, 연금술사들, 석학들, 박사들 다 모여서 공부를 했던 곳이 이집트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고 여기에 없는 책은 세상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문화가 발달했던 곳이 이집트예요. 근데 그 이집트에 가시면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집트엔 파라오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집트에서는 이제 파라오를 신격화시켜서 파라오는 태양신을 믿잖아요. 태양신 나의 아들이어서 이 사람이 지 땅에 내려온 건 잠시 인간을 돌보러 내려온 거예요. 태양신 나가 몸을 빌어서 그래서 다시 죽을 때는 죽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미라라는 걸 그렇게 만들어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피라미드의 비밀이 중에 가장 큰 비밀이 이 시체 방부예요. 어떻게 하면 시체가 안 썩었을까? 그럼 얘네들이 미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보시면 얘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체에 손상을 입히면 안 돼요. 그래서 배꼽을 내장을 다 빼내요. 배꼽을 통해서 내장을 다 빼고요. 요 코로 뇌를 다 꺼내요. 신기하지? 코 속으로 뇌를 꺼내요. 그래 보면 상처가 안 나와요. 뇌하고 장을 다 꺼내고 나서 아니 텅텅 비잖아요. 이 시체를 프랑켄센스하고 모략, 시다우드, 시나몬 이렇게 아로마에다 담금질을 해요. 그러면 세포 속속들이 아로마가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살짝 꾸덕 말려요. 그 다음에 향유에 푹 적신 이 붕대로 온몸을 감으면 3000년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루브르 박물관 가시면 미라가 쫙 서 있어요. 얘네들이 말라서 부서질지언정 절대 썩지는 않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향유가 지금까지도 작용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사실. 어떤 사물이 물기가 없으면 얘는 안 상해요. 그죠? 물기 없으면 안 상해요. 물기 없으면 안 상해요. 네. 물기 없으면 바짝 마른 것들은 안 상해요. 계피 같은 거 집에 갖다 놓으면 안 상하잖아요. 똑같아요. 마를 때까지 얘를 보존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로마의 기본 효과 중에 뭐가 있다?
방부. 항균이 있다. 방부라는 건 상하지 않게 하는 거고 상했다는 건 균이 자랐다는 얘기예요. 항균 방부는 깔고 간다. 근데 이렇게 적신 게 3,000년이 갔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상했다? 얘가 상했으면 시체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로마는 기본적으로 상하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한약재가 유통기한이 없이 다 바짝 말렸기 때문에 똑같아요. 한약재도 유통기한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로마도 유통기한은 없어요. 근데 시중에 팔다 보니 유통기한이 있긴 있어요. 있긴 하지만 내가 따지 않았으면 상하는 물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일화가 있어요. 한국에는 향낭이라는 게 있었다면 이집트에는 키피라는 게 있었어요. 키피라는 게 꿀하고 송진에다가 이 향유를 이렇게 개어요. 개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고약처럼 만들어져요. 고약, 그죠? 같은 게 만들어져요. 요걸 이렇게 주머니 차고 다녔어요. 향이 나게. 그래서 더운 지방이라 병충해도 되게 많았고 몸이 아프니까 이런 걸로 몸을 이렇게 약간 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키피를 가지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유명한 언니가 있죠. 클레오파트라. 이 언니가 향유를 정말 잘 사용했던 언니 중에 하나예요. 클레오파트라 언니는 거의 모든 역사책에 다 나와요. 여러분들 로마인 이야기 책 읽어보셨어요? 예. 그게 그 로마 전쟁사잖아요. 거의 클레오파트라 나와요. 전략 전술에 굉장히 능했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시도 되게 좋아해서 시 역사에도 나와요. 그리고 화장품 역사에 나와요. 왜 나오냐면 이집트 영화 보시면 유일하게 이렇게 시커멓게 그림 그리고 나오죠. 색조 화장을 처음 시작한 나라가 이집트예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왜 나오냐면 이 색조 화장을 처음으로 계면활성제로 지은 언니예요. 어떤 맥주 거품, 애기 오줌 뭐 이런 천연 계면활성제, 거품 나는 것도 이제 천연인데 그런 걸 문지르면 기름기가 빠져요. 화장했던 언니예요. 아로마 역사에도 나와요. 워낙에 유명한 언니예요. 네, 진짜 멋진 언니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클레오파트라 영화가 되게 많이 나왔었고 제가 처음 본 클레오파트라 영화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주연이었어요. 겁나 이뻤어요. 역대 그렇게 이쁜 나 클레오파트라는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엘리자베스 진짜 예쁘게 나왔거든요. 저는 정말 클레오파트라가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역사책이 예쁘다는 기록이 없대요. 키도 쬐끔하더라고요. 동상 반대 쬐끔해요. 키도 얼마 안 크고 신기하죠? 이집트 애들이 큰 애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탈리아 가서 클레오파트라 이탈리아에 조명했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평범한 여자예요. 그냥 아주 평범한.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당대의 영웅이었던 시저하고 안토니우스를 사로잡은 이유는 솔직히 예뻐서라고 보기엔 좀 어폐가 있는 게 그때 그 신성 로마 제국은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고 그리스도 예쁜 여자는 차고 넘쳤어요. 예쁜 거 하나로만 영웅들을 사로잡을 수는 없어요. 굉장히 똑똑했대요. 5개 국어에 능했고요. 시문학에 능했고 전략 전술에 능했고 향도 굉장히 잘 사용했었고 그래서 이집트 왕조가 마지막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예요. 그 왕조 중에 재위 기간이 가장 길어요. 이집트를 가장 오래 지켜낸 정말로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추앙받는 여왕이에요. 왕, 여왕 다 통틀어서 가장 길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카리스마도 있고 리더십도 있던 여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당대 영웅이었던 시저하고 안토니오 대화가 통했을 거고요. 그 사람들하고 마음 터놓고 편하게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여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 두 남자가 그렇게 좋아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이집트 망할 때 어쨌든 그리스 이집트가 로마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신성 로마 제국이 돼요. 거의 유럽의 3분의 2를 먹죠. 거의 그때 로마 제국이. 그 마지막 망할 때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읽었으니 이집트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여자 같으면 그냥 안토니우스 첩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나 살고 나라 살아요. 근데 그 자존심에 그렇게는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 본인이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안토니우스 헌정폭을 하고 올 때 향유를 넣은 물에다가 목욕을 하고요. 방에다가 장미꽃잎을 깔으라고 시켜요. 그래서 그 시종들이 장미꽃잎을 25cm를 깔았대요. 꽃잎을 다
껴서. 남자로 태어나 이런 대접 받으면 뿅 갈 것 같아. 저 여자가 아무리 못생겨도. 그렇지 않아요? 입술 쫙 깔면 걸을 때마다 꽃잎이 풀풀 날리면서 향이 진동을 했을 거라고요. 그 로즈가 대표적인 취향제예요. 몽롱했을 거고요. 클레오파트라가 말하는 걸 다 들어줬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막았으나 세상 돌아가는 방향, 그 흐름을 막지 못하고 클레오파트라가 독사를 풀어 자살을 하죠. 그러면서 이집트가 멸망해요. 로마한테 넘어가요. 네, 그래서 로마가 먹었어요. 로마가 먹고 이제 걔네들은 이제 거의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고대의 가장 융성한 문화를 완전히 끝까지 끌어올리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문화를 더 끌어올린 건 없어요. 이 문화를 향유했던 나라가 로마죠. 그리스와 이 팀 발전만 시키고 로마가 그거 다 향유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마는 스파르타 국가예요. 들어본 적 있죠? 스파르타 어릴 때 군사 교육을 받으니 굉장히 심플하고 순진하고 뭐 아는 게 없는 애들이에요. 문화 쪽 이쪽하고 거리가 멀어요. 미학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그리스하고 이집트 보니까 여긴 좀 별천지인 거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눈이 확 뒤집어져요. 문화도 수준이 돼야 항의를 하는 거라서 예. 로마가 이거를 탐닉을 하기 하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 사치의 끝판을 달려요. 정말 돈을 펑펑 쓰면서 더 이상 사치할 수 없을 정도로 사치를 하죠. 예, 그렇게 하다가 로마가 망해요. 그래서 로마가 아무튼 사치와 향락으로 망해요. 그리고 중세가 시작되죠. 근데 로마가 망하고 났으니 사치의 끝판왕으로 가는 걸 보고 망했으니 사람들이 사치와 향락 쪽으로는 다 그 많은 문화를 시작하는 게 중세예요. 그래서 모든 문화, 음악, 미술, 예술의 암흑기가 중세예요. 그래서 이집트 도서관 태워버리고요. 다 태워버렸어요. 그때 다 날라갔어요. 역사적인 기록 다 날라갔고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에서 향했던 문화들 이거는 인간을 현혹하는 나쁜 거예요. 시, 음악 다 집회 금지. 사람을 현혹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녀라고 화형을 당하죠. 중세는 정말 소급으로 모여서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모일 수 없는 굉장히 칙칙한 문화를 가져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중세 사극들, 유럽 사극들은 어떠세요? 배경이 레미제라블 이런 거 보시면 어둡고 습하고 더러워요.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 보시면 프랑스에 하일이 생겨난 게 왜 생겨난지 아세요? 아세요? 똥. 프랑스는 화장실이 없어요. 창밖에 우물을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길바닥이 우물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동네가 더럽죠. 오물도 많고 균도 많아요. 전염병도 되게 많았을 건데 귀부인들이 이 드레스를 입고 지나가 묻으니까 높은 신발을 발명한 거예요. 안 묻으려고. 근데 한국 사극을 보세요. 깨끗하죠. 황토색 길에 다 누군가 비질을 하고 있고 하얀색 옷을 입고 있고 초가집이 있고 처음부터 뭐가 막 달려있죠. 뭔가 말려요. 꽃감, 뭐 무말랭이 막 걸려 약재들 막 걸려있고 쑥, 익모처럼 막 걸려있어요. 이 칙칙하고 드러난 것을 그거 말리면 다 곰팡이 나요. 그러니까 외국은 향유가 발달하고 한국은 탕제 문화가 건조시켜서 탕제 문화가 발달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외국의 그 드레스들 빨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실크예요. 그거 못 빨아요. 입다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애들이야 펑펑 입겠지만 돈이 없는 귀족들은 아껴 입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입어요. 엄마 거 물려 입기도 해요. 그렇죠? 안 빨고 그렇게 입어봐 몇십 년을. 냄새가 많이 나요. 중세에서 유럽이 향수가 발달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역사에 보면 또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로마는 어쨌든 중세 서남아시아에서 발달을 했고 인간에게 현혹되는 건 모든 게 금지였기 때문에 중세 시대에 위쪽으로 아로마가 못 올라갔어요. 중세는 아로마가 없어요. 그냥 수도원 중심으로 약초 정도만 근근히 내려왔었고요. 어쨌든 중세는 기독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요 밑에 요 페르시아 쪽은 그때 이슬람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단의 문화죠. 처단하려고 십자군 원정이라는 걸 일으키죠. 들어보셨죠? 십자군 원정?
흐름은 제가 잡을 거니까 하나씩 들으면 아는 거 나오죠. 십자군 원정. 되게 오래된 전쟁이고요. 그러면서 군대가 내려가요. 내려가서 완전히 상인 따라 붙고. 그러면서 페르시아 문화가 조금 입소문이 퍼져요. 하지만 이단의 나라고 멀리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SNS도 없고 TV도 없으니까 그냥 입소문을 퍼지죠. 입소문의 특징이 뭐예요? 한 달이 건너면 부풀려져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에 대한 소문이 있어요. 걔네는 길이 금이래. 궁전이 금이래. 그 양탄자가 날라댕긴대. 알라딘 양탄자 그런 거. 그런 뭐 이런 해괴망측한 소문들이 막 돌아댕겨요.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동경이 생기죠. 예. 그러다가 유럽에 페스트가 돌죠. 중세. 어쩔 수 없고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쥐가 옮기는 흑사병이고요. 얘는 굉장히 지금 코로나만큼 빠른 것 같아요. 증상이 나타나면 3일이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페스트인 것 같아. 우리들 어제 코로나 걸릴 때 그럼 다 도망가잖아요. 똑같아요. 다 가게두고 다 버리고 도망가요. 도망가기 바빠요. 왜냐하면 이거 챙기고 하다가 걸려 죽으면 안 되니까 급한 것만 챙겨서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집이 널려놨고요. 시체는 사방에 길거 널브러져 있고 아무도 수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와중에 저 귀족들은 다